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억과 정성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깃든 특별한 안식처죠. 하지만 그 소중한 집이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룰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4가지 유형을 사례와 심리학적 관점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며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과 공간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판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 65세 정 선생님은 오랜만에 친구 민수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방문을 준비했죠. 며칠 전부터 민수 씨가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찾아보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하느라 시간을 들였습니다. 거실에 새 커튼도 고르고 화분도 정리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민수 씨가 도착한 순간 정 선생님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지만 민수 씨의 첫마디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는 예전 그대로네. 요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나? 정 선생님은 꾹 참고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지만 민수 씨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갈비찜은 너무 달고 잡채는 좀 싱겁네. 요즘은 건강하게 조리하는 게 유행인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심지어 정 선생님이 새로 단 커튼을 보며 이 색은 좀 촌스럽지 않아? 방 분위기가 살짝 답답해 보인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수 씨가 떠난 후 거실에 홀로 앉아있자 마음 한 구석에서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준비했던 노력과 정성이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려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날 밤 정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민수 씨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비판적 성향을 가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에 따르면 비판은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노력을 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부족한 점만 찾아냅니다. 민수 씨의 경우 정 선생님의 정성과 마음을 평가하는 대신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단점을 집어내며 상대를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심리적 상처로 더 깊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공간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집이라는 안식처마저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가 다음에 또다시 음식이 너무 싱겁네. 맛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라고 지적했다면 정 선생님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민수, 이런 스타일이 내 입맛엔 맞더라고. 요즘 건강식을 좋아하잖아. 나한테는 이게 딱 좋아.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전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비판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정 선생님이 처음엔 웃으며 넘어갔던 말도 단호한 태도로 경계를 설정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정 선생님은 민수 씨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정작 민수 씨로부터 받은 것은 비판뿐이었습니다. 초대 이후 정 선생님은 자신이 민수 씨에게 받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균형을 맞추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만남을 카페로 제안하며 정 선생님은 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음엔 밖에서 커피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요즘 집 정리하느라 조금 바빴거든. 이처럼 만남의 장소를 집 밖으로 변경하며 개인 공간을 지키고 관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떠난 뒤 정 선생님은 처음엔 무척 속상했지만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갈비찜도 맛있었고 커튼도 내 눈엔 너무 예뻤어. 민수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야.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되새기는 태도는 비판적인 말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 선생님의 사례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노력을 인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처인 집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물들게 두지 마세요. 두 번째, 나눔 없이 의존하려는 사람. 72세 김 여사는 이웃 주민 은희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최근 은희 씨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였던 김 여사는 그녀를 위해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은희 씨는 너무 감사하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 여사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은희 씨는 김 여사의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밥을 못했어요. 간단히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집안일이 너무 밀려서 그런데 잠깐 와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여사는 처음엔 은희 씨의 부탁을 들어주며 도움을 주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은희 씨는 더 자주 찾아왔고 감사 인사나 작은 보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탁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김 여사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은희 씨가 전화를 걸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고 그녀의 방문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많이 퍼주고 있는 걸까?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관계에서 상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위에서 이루어지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면 상대방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은희 씨처럼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피로를 느끼고 결국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에서의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의존적인 관계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은희 씨가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은희 씨가 오늘도 같이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김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요즘 제가 조금 바빠서 힘들어요. 가끔씩은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처럼 거절을 연습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희 씨의 행동이 점점 일방적이 되자 김 여사는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해 작은 요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은희 씨, 다음번엔 간단한 간식이라도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 즐겁지 않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요청만 하고 나눔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김 여사는 은희 씨와의 만남을 집에서 가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엔 집으로 초대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은희 씨, 이번엔 우리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 나눌까요? 집에서는 할 일이 많아서요. 이처럼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만 일방적인 의존은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 70세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형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형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생각에 한 상 가득 음식을 준비했죠. 형님은 도착하자마자 박 선생님의 정성에 고마워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분위기는 박 선생님이 형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한마디를 건넸을 때 깨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운동을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형님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박 선생님은 당황스러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기분 나쁘다. 왜 자꾸 간섭하려는 거야?
그날 저녁은 형님의 고성으로 분위기가 망가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 형님을 다시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졌습니다. 집이라는 안락한 공간이 그날 이후로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형님처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감정 전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신이 억눌러온 스트레스나 불만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현상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행동이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형님의 예기치 않은 폭발로 인해 집이라는 공간이 갈등의 기억으로 얼룩지게 된 것입니다. 노년에는 갈등으로 인한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과의 반복적인 갈등은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형님과의 만남을 집에서 가지는 대신 다음번엔 공공장소에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다음 초대를 요청했을 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엔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점심을 먹어볼까요?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아요.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은 감정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박 선생님은 형님의 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그것이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형님이 민감해할 만한 주제를 피하고 형님이 좋아하는 이야깃거리를 꺼냈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갔던 여행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는데 요즘 좋은 여행지 또 알아보셨나요? 이처럼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를 대화의 중심에 놓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형님의 감정 폭발이 반복된다면 박 선생님은 관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또다시 화를 내며 왜 요즘 집으로 안 초대하냐고 물었을 때 박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제가 조금 힘들어서 집에서는 쉬고 싶어요. 형님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적절한 대처법을 통해 우리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김 여사님은 오랜만에 친구 혜정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라 더 신경 써서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산 화분도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며 기대감을 가졌죠. 혜정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와 집 너무 예쁘다. 정말 너답다 라며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말투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어머, 이 그림 너무 예쁘다. 이거 나한테 주면 안 돼? 우리 집에 딱 어울릴 것 같아. 김 여사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는 그 뒤로도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이 화분 나한테 딱 어울리는데 너는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나 줘도 되지?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혜정 씨는 방문할 때마다 김 여사의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자신이 마치 물건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불쾌함을 느꼈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차마 혜정 씨의 행동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가 끝난 뒤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가 이렇게 불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씨처럼 지나치게 남의 물건을 탐내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경계선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소유와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종종 심리적 결핍이나 자존감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하고 관계의 불편함과 긴장감을 초래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뢰가 관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여사는 다음에 혜정 씨가 또다시 이 화분 나한테 어울리는데 너는 잘 안 쓸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혜정아, 이 화분은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야.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줄 수 없어. 이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소중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농담처럼 요청을 반복하기 어려워집니다. 혜정 씨가 반복적으로 김 여사의 물건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자 김 여사는 초대의 빈도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와의 만남을 집이 아닌 외부 장소로 제안했습니다. 혜정아, 다음엔 우리 동네 좋은 카페에서 만나자. 거기 분위기가 참 좋아서 내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지키면서도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초대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혜정이에게 이렇게까지 양보해야만 할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걸 그녀는 알지 못할까? 이후 김 여사는 혜정 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정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나를 지킬 권리가 있어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리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경계를 침범당하기 쉬우며 이를 방치하면 관계가 더욱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공간과 소중함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우리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추억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이 공간을 누구와 공유할지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유형을 기억하시고 집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세요. 우리의 집은 평온과 행복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밝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고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